예, 세 번째 토론자 오건호입니다. 그 마지막 토론인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발표문을 미리 보면서 몇 개 이제 말씀드릴 건 있습니다만은 토론자는 아무래도 논점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강한 논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막막했는데 다행히 두 분 토론자께서 제가 얘기할 거리를 주셨습니다. 그 이 선생님께서 오늘 무슨 합의를 기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합의가 될지. 일단 합의를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논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 노인 빈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걱정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풀까?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소득 보장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고령층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왜 돈이 필요합니까? 대부분 다 의료비를 가장 크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에서는 이제 뭐 공적연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또 노인 지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노인 의료비에 대한 좀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 문재인 케어가 지금 이 정부에서 시행됐습니다만은 처음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구의 무상의료에 실현하는 방식이 대부분 일정 금액의 상한제이거든요. 의학적 성격의 모든 진료라면 뭐 제가 알기로는 나라마다 조금씩 금액은 다르지만 연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100만 원까지는 건보가 해결하고 나머지는 다 국가가 해결하는 이러면 물론 노인 외 연령층도 포괄되겠습니다만은 의료비 지출에 가장 그 직면에 있는 게 노인 집단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 100만 원 상한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만 구현되면 저는 우리 노인 가구의 걱정거리 중에 큰 게 해소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거비입니다. 주거급여가 이제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가 제공되지만 워낙 수가 작기 때문에 우리 주거급여가 서구 같은 경우는 좀 무주택자 주거수당의 성격을 지니지만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위급여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걸 좀 격상시켜서 주거급여액도 상향하고 또 대상도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제 토론문에 그렇게 의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제가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와 주거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이 소득 보장의 짐은 많이 덜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소득 보장만 얘기하면 저도 답을 잘 못 내겠어요. 그러니까 노인으로서 적절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수준을 과연 우리 사회가 보장해 줄 수 있을까? 그 솔루션을 이리저리 생각해도 잘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와 주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삼각편대로. 그리고 이제 소득 보장으로 넘어오면요. 저는 아까 그 석전 선생님 발표문 중에서 이제 우리 빈곤선의 기준을 정할 때 그 출발점을 지금 4인 가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구 균등화로 1인 2인으로 오는데 이제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 빈곤층은 다 1, 2인 가구이거든요. 그런데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그 물론 균등한 지수를 잘 조정하면 또 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1인 가구를 표준으로 놓고 빈곤선을 설정하는 재설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나는 제가 사실은 새 선생님한테도 다 여쭙고 싶은 건데 저 고민이에요. 저도 요새 소득 보장 모델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소득층 소득 보장을 할 때 핵심은 이제 소득 인정액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상인데 가구이냐 개인이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불가피하게 가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 들고 또 하나가 이제 소득 인정액에서 재산이거든요. 지금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손 보긴 봐야 되는데 이제 통상 컷업 방식을 제안하시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게 최저보장연금으로 가든 네거티브 인컴 텍스로 가든 생계급여를 올리든 결국은 뭐 이제 이렇게 준보충성 원리에 따라 급여액이 차등 연동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소득은 연동이 되는데 부족분을 메워주는 방식인데 재산을 어떤 수준에 컷업해버리면 그 상하에서의 경계의 격차 문제가 있어서 이제 기본 공제가 있잖아요. 기본 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기본 공제만 상향하면 일단 기초적인 컷업 효과가 나고 그 위에 있는 분들도 그 컷업 그 기준액을 넘는 부분만큼이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더 공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요새 좀 고민이에요. 좀 선생님들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노인 소득 보장으로 오면요.
이제 공적연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OECD 국가들의 최근 한 20년 동안의 연금 개혁들을 보면 그 핵심 축은 지속 가능성이에요. 이제 경제적 여건이나 인구 여건이 이제 공적연금에 불리하게 작동하다 보니까 한 5, 60전에 이제 서구의 공적연금이 이제 누리던 그런 이제 황금 시대가 사실은 이제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경제도 부정적으로 가고 인구 보너스가 인구 오너스로 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속 가능성 개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보장 수준의 하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안타깝지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보장 수준을 하향시켜 나갑니다. 근데 하향시켜 나갈 때 마지노선이 있어요. 다 하향시키게 되면 결국은 중간계층 이상자들은 공적 수단 외에 다른 어떤 사적 수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상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상장하는 거죠. 뭐 사회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뭐 긍정적인 평가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하지만 하위 계층 특히 이제 오늘 노인 빈곤에 직면한 분들은 다른 사적 수단들이 사실상 없을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성 개혁을 통해서 보장성이 낮아져 버리면 이분들은 진짜 다른 대안이 없게 되거든요. 따라서 하위 계층만큼은 공적 정책에서 최저 빈곤선 위로 지켜줘야 된다는. 그래서 이런 연금 개혁의 지속 가능성 개혁을 하면서도 오히려 하위 계층의 보장성을 오히려 더 둔독해 하는 그런 이제 그 개혁의 흐름들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쭉 오면 이제 공적연금에서는 우리가 다층연금 체계로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 하위 계층에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미치는 영향이나 혹은 퇴직연금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지금 공적연금에서 하위 계층의 소득 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 수단은 결국 기초연금이에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까 이게 되는데 그 석재훈 선생님도 두 개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제 똑같이 모든 지금 70% 노인에게만 제공되는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제공하는 이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하는 거하고 이제 최저보증연금으로 하위를 두텁게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 보편적 기초연금은 아까 김교동 선생님이 그리신 전체 그 보편적 기본소득에서의 그 노인층의 모델하고 사실상 뭐 일치하게 됩니다. 저는 근데 요거는 조금 노인 빈곤을 얘기하면서 보편적 기초연금 혹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두 분의 모델에 김교수 선생님 모델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빈곤 노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30만 원 받고 있는데 계속 30만 원 받고 오히려 지금 상위 30% 노인한테 이제 그 30만 원을 주면서 UBI라는 멋진 모델을 완성시키지만 정작 우리가 논의하고 걱정하는 분들은 아무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기본소득 논의에서는 유의미한데 이렇게 노인 빈곤 논의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이나 혹은 이 보편적 기본소득이 저는 정책적 효과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그 석재현 선생님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해 주셨지만 제 바라건대는 두 번째 모델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오게 되면 최저보증연금이거든요. 이제 하위 계층만 대상으로 오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이제 논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김교수 선생님이나 또 조은수 선생님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 그냥 제 모델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서 최저보장연금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고 저는 맞다고 봐요. 적절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수준은 어떻게 할까 해서 지금 현행 기준에 중위소득의 40%선, 50%선 두 개를 그려주셨고 금액을 보니까 그게 2020년인가 19년 금액이신 것 같은데 이제 내년 금액으로 내년 우리 저기 그 중센보익에서 발표한 걸로 따지면 내년에 1인 가구 30% 선이 거의 60만 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40% 선은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내년 기준으로 해서 40%는 60 그리고 죄송합니다. 70, 한 8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가니까 이렇게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30, 40 헷갈렸습니다. 40%로 가면 거의 80, 이제 50%로 가면 거의 100으로 가니까 저는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0%로 할지 50%로 할지에 대해서 저는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표가 나오는데 저 표를 보시면 그냥
조금 지나갔지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저 연금 개혁안을 얘기하면서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한 게 있거든요. 처음으로 노후소득 보장의 기준을 설정했다라고 하면서 저 표 위에 그 최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내셔널 미니멈 개념을 제시하고 이제 빨갛게 표시했습니다. 4개 안들 모두 금액은 조금 차이 나지만 대략 100만 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공적 노후소득 보장 100만 원을 이제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4개 안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는데 그 표의 밑에 보면 표 각주가 하나 있어요. 이 금액은 평균 소득자, 평균 가입자 기준으로 설정된 것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 4개 개혁안에 따라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제 주위 분들도 저 보고 뉴스를 보고 괜찮네? 이제 100만 원 받는 거야라고 그랬는데 단 중간 계층이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이 노인 빈곤 대상 빈곤 노인들은 사실은 노무현 정부의 저 소득 보장 기준선에도 빠져 있어요. 포용적 복지론에서 저는 어떻게 최저 노후소득 100만 원을 중간 계층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저는 저것도 영원히 제가 의문을 갖고 갈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취지로 이제 우리가 빈곤 노인을 하게 되면 결국은 평균값이라든지 뭐 이런 접근은 저는 이제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기초연금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이제 보장 수준은 중위 40 혹은 중위 50이 될 텐데 석재윤 선생님은 이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지금 주는 기초연금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이제 추가 보충연금을 주면서 그거를 최저 노후보장연금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기초 보장이 2개가 되는 거죠.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과 또 그 위에 뭐 40% 혹은 50% 노인에게 제공되는 최저 보장연금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하위 계층의 노인의 소득 보장이 강화된다는 측면인데 이게 조금 두 개의 제도가 이충으로 가다 보니까 기초연금 할 때도 소득 인정액으로 이제 선별을 하게 되고 또 최저 보장연금 할 때도 또 선별을 하게 되거든요. 캐나다도 2개의 기초연금을 가지고 있지만 첫 번째 기초연금은 보편 기초연금이거든요. 소득 인정액이 필요하지 않죠. 그냥 쭉 깔고 두 번째만 지금 그 보충연금이 있는데 우리는 처음도 일종의 공공부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득 인정액 기반의 기초연금과 또 위에 하다 보니까 제도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단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 계단의 경계 감액을 하실 거면 그냥 통합해서 최저보증연금으로 가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저는 뭐 실질적인 소득보장 효과가 비슷하다면 통합형이나 이원형이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도 모형에서는 통합형이 깔끔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뭐 제가 이원형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거는 현행 기초 연금의 경로 의존성을 바탕으로 두고 하는 거니까 수용성에 있어서는 좀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논점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 두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거예요. 그런 최저보장연금이 기능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요 최저보장연금에 접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 국민연금이 더 강화시키는 얘기는 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조금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이제 소지도 보여서 과연 국민연금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약한 상태에서 최저보장연금이 그 작동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 김교동 선생님 말씀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또 최저보장연금 하게 되면 내 소득 인정액이 작으면 국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 상향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또 이런 강한 최저보장연금이 들어왔을 때 국민연금하고의 제도적 정합성 문제가 들어가고 또 지금 하위계층한테만 더 주면 그건 또 세금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될 텐데 세금을 많이 내는 중간계층 이상자들이 정치적 동의를 또 받을 수 있겠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논의가 제안이 되는데 제가 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한 2년 전까지는 바로 이런 질문 때문에 최저보장연금을 제 나름대로 연금 개혁안을 이렇게 떠올릴 때 상정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건 좀 스웨덴형에 가까운데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나 가능하지 한국에서는 안 될 거라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모형으로는 참 바람직한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난관이 크고 또 제도적인 정합성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이제 이번 작년 올해 요 코로나 국면에서 한국에서의 소득 보장에 관한 여러 논의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걸 조금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국민연금에 관련돼서는 이제 김훈 선생님이 계속 이제 국민연금 강화를 강조해 주시는데 국민연금이 강화되면 지금 공적연금의 핵심 축이 국민연금이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그 계층별 노후소득 보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탄탄해지는 효과는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을 강화할 수 있느냐라는 그 문제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받는 거와 내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서구 연금과 달리. 아까 석재훈 선생님 발표에서는 그 서구 나라들의 평균 소득 대체율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제가 알기에도 받는 소득 대체율은 명목 소득 대체율은 비슷합니다. 따라서 낮진 않아요. 그래서 서구도 지금 이런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받는 건 내는 건 우리가 엄청 적거든요. 저는 석재훈 선생님이 아까 평균 소득 대체율 10%당 4%의 보험료가 필요하다. 서구 거를 이제 이렇게 나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득 대체율을 보험료로 나누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소득 대체율에는 기초연금이 들어간 거거든요. 기초연금까지 포함된 소득 대체율이고 아니 그 OECD 소득 대체율 하신 거죠. 44.4. 그거 빼고 하신 거예요? 소득비례연금만? 그러면 그 소득비례연금은 OECD에 있는 소득비례연금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수치에서? 오케이. 예. 근데 제가 얘기하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으로 치면 소득 대체율 10%당 수지 균형의 필요 보험료율은 훨씬 높게 나옵니다. 4%를 말씀하셨는데 한 5%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기여와 급여의 수지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국민연금에서 가장 급박한 과정은 이런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그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뭐 경사노이든 정부 아니든 소득 대체를 올리게 되면 또 보험료도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를 올리는 만큼 보험료를 올리니까 현행 제도에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방치되는 거고 또 대체로 올리면서 보험료 인상의 카드를 써버리니까 결국은 이후에 그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여지까지 써버리면 다음에 또 연금개혁 할 때는 이제 다른 카드도 없어지고 진짜 막막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국민연금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여건에서 그 강화는 사실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정부에서 좀 반증된 것 같아요. 공약이셨고 다수당이고 시민사회의 강력한 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않았던 건 저는 결국은 제도 내의 이런 한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연금 개혁을 논의할 때 국민연금 소득대출 인상 이 여부를 첫 단추로 계속 두게 되면 논의가 계속 막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의가 계속 막히면 이게 뒤로 끌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열어두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저소득층 소득 보장에서 지금 제기되었던 거 선별적이라는 문제인데 아까 제가 작년부터 조금 생각이 바뀌게 된 게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들어오면서 실시간 소득 파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은 의무제도이기 때문에 가입 회피라는 건 내가 안 내려고 마음 먹으면 내지 않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뭐 세금 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도 내게 되죠. 원천 징수되거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사실은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다 텍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여서 저는 촘촘한 실시간 소득 파악이 되면 그러니까 내 임의에 따라 세금을 내고 사회보험료를 내고 이런 여지들이 저는 이제 앞으로 거의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여지가 있을 때 가입 동기 약화, 제도 회피라는 게 논란이 될 수 있고 그전에는 가능했는데 저는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최저 노후소득 보장 방안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중간계층의 동의 여부는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봐요. 왜 나한테는 더 혜택이 없고 세금만 내게 해라고 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로 본다면 중간계층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영원히 저는 답이 없다고 봐요. 저는 중간계층을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의 노후 빈곤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해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좀 더 공평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어떤 가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 공론화와 사회적 가치를 합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지 그냥 1차적으로 중간계층은 반대할 거라고 딱 선언해 버리면 사실은 이 역시 답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계층을 포괄하는 이가 어려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저 노후 소득 노후 소득 보장의 방안은 보통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위 30% 40% 정도 하위 계층한테만 이게 쭉 이게 세모를 주는데, 저는 이게 중간 계층까지 좀 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형 최저 노후 소득 보장이라고 합니다. 그 급여 수준은 뭐 나라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그 커버리지가 꽤 중간 계층까지 올라가는 요 기초연금의 지금 70%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계층을 포괄하는 한국형 최저 노후 소득 보장이고, 이거 두 가지입니다. 기초연금의 경로 의존성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중간 계층의 동의를 가능한 그래도 이끌기 위한 이런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럴 때 중간 계층 동의할 때 이제 뭐 국민연금도 올리지 못하고 최저 노후 소득 보장도 중간 계층한테는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진 않고 노후는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층 연금 체계에서는 퇴직연금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은선 선생님이 이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는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퇴직연금이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국은 이후에 전체 노후소득 보장의 체계를 짜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작동하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그리고 지금은 작동할 수가 없어요. 연금은 가입 기간이 쌓여야 연금으로 워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퇴직연금은 2005년에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12월인가 시작된 거거든요. 퇴직연금법이 이제 15년이에요. 연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여러 게 있어서 그 계속 잘 쌓이지도 않았고요. 거의 지금 새로 시작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최소 앞으로부터 제대로 그 중간으로 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히 좀 막고, 또 가능하면 연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시간이 좀 쌓이면, 저는 중간 계층들도 다 노후 걱정하거든요. 그러면 뭐 약간의 인센티브만 제공한다면 내가 매일 내가 내는 건 아니죠. 사용자가 8.3% 내는 이것들이 내 노후 소득 보장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돈이 얼마 안 돼요. 에이 그냥 뭐 다 써버려요. 그리고 굳이 또 중간중간에 회사 옮기면 뺐어도 돼요. 그럼 당장 어떤 이유일 때 거기에 손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엄격하게 그 장벽을 만들고, 또 뭐 지금 1년 미만 가입자 그 고용 기간에도 다 퇴직연금을 적용해가지고 쭉쭉쭉쭉 가게 되면 한 20년 이상 지나면 퇴직연금도 뭐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중간계층의 노후 소득 보장이 일정 역할을 하는 보완책으로서의 기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다층 연금 체계를 짜서 짤 수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결론인데, 결국은 우리 석재 선생님이 뒤에 제안하신 최저 노후 소득 보장, 저는 이 방안을 이후 연금 개혁 논의나 노후 빈곤, 노후 소득 보장 대안 논의에서 좀 중심에 두고 좀 논의가 되길 바랍니다.